오늘 밤 공항에서 나의 천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던 당신 모습에 비하면 그깟 해장국 한 그릇이 정말 더 화낼 일인가요? 제주도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비행기는 연착되었고 급한 회의가 있어 마중 나올 수 없다던 남편은 인천공항에서 다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 전 대기업 내부 감사팀에서 에이스로 불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난 1년간 그의 모든 거짓말, 모든 수상한 계좌 이체, 모든 영수증을 제 낡은 휴대폰에 차곡차곡 모아왔다는 것도요. 남편과 시댁을 향한 제 차가운 복수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평안한 노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제 비행기가 연착되었고 저는 마중 나올 수 없다던 대표이사 남편이 공항에서 애인을 위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그는 비로소 공항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 도착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큰 캐리어를 끌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제주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는 30분 전에 착륙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남편, 박지훈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밝힌 가시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파트너사와 긴급회의가 잡혔어. 마중 못 나갈 것 같아. 김 기사 보냈으니까 A게이트 앞에서 기다려. 3시간 전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A게이트 앞에서 40분 가까이 기다렸지만 김 기사는 보이지 않았고 그 어떤 추가 설명도 없었습니다. 김 기사에게 전화하니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하니 아주 긴 신호음 끝에 저절로 끊겼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항공편 안내 방송 속에서 저는 우습게도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산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홍삼 세트, 아버님을 위한 고급 한우 세트,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다며 번듯하게 차려입어야 한다던 시동생을 위한 스포츠 시계까지. 해마다 이름과 입맛, 심지어 선물을 챙겨드려야 하는 습관까지 기억해야 했던 남편 쪽 친척들을 위한 제주 특산품도 여러 꾸러미였습니다. 짧은 3일간의 출장 동안 점심시간을 쪼개고 저녁에 발이 붙도록 인파로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산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제가 며느리이고 아내이며 마땅히 모든 것을 챙겨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분을 더 기다리다 저는 그냥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VIP 입국장 유리문 옆을 지나가던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저 한 번 고개를 들었을 뿐인데 온몸이 머리부터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문 안쪽에 서 있는 사람은 제 남편 박지훈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는데도 회의 때문에 바빠서 기사조차 보낼 수 없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달 전 제가 사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가 저를 마중 나올 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글씨로 크게 쓰인 하얀 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 나의 천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지 추측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우선 탑승객 통로에서 크림색 캐리어를 든 젊은 여자가 걸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긴 원피스에 웨이브진 머리, 붉은 입술과 하얀 피부를 가졌고 자신이 환대받을 것을 아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박지훈을 보자마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지훈은 2 팔을 벌려 그녀를 맞았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마치 수백 번은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캐리어를 들어주었고 남은 한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주 꽉, 아주 익숙하게. 머릿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란하거나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얇은 얼음판이 마침내 갈라질 때 나는 쩍 하는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달려가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그 순간 제 심장이 모든 분노보다 더 빨리 차가워졌기 때문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연달아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옆모습, 그의 미소, 그녀의 허리를 감싼 그의 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그 멍청한 피켓까지. 그가 부인하려 해도 절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사진을 찍고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거기 서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택시에 올라 저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주소를 댔습니다. 그 아파트는 결혼 후 박지훈이 늘 우리 부부의 집이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성금의 70%는 제 돈이었습니다. 집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이 생생합니다. 그는 회사가 자금이 필요하다며 제가 먼저 큰 돈을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고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자 서울의 밤거리가 흐릿한 빗줄기가 되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연락처 목록을 열어 박지훈의 번호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차단하지도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위치 공유를 끄고 알림 우선순위를 해제하고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아프기라도 하면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죽은 것은 바로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 중에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습니다. 달콤하고 강렬한 하얀 꽃향기. 제가 쓰는 향수도 아니었고 이전에 이 집에서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현관에는 박지훈의 구두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고 소파 등받이에는 정장 재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과도한 업무로 지친 사람처럼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공항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아마 믿었을 겁니다. 아마 안쓰럽게 여겼을 겁니다. 아마 여느 때처럼 부엌으로 달려가 시어머니가 끓여두신 해장국을 데웠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셔츠 단추 하나가 비뚤어져 있었고 옷깃 바로 옆에는 옅은 오렌지 브라운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휴대폰 속 사진들이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식탁 위에 시어머니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마실 해장국 끓여놨다. 네가 오면 데워서 먹이렴.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메모를 읽고 소리 없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입꼬리가 저릴 정도로 웃었습니다. 저는 해장국 냄비를 들고 싱크대로가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하수구로 쏟아지며 희미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박지훈이 잠에서 깨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저는 손을 닫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더니 불쾌한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사람 보냈는데.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그 얼굴이 타인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차갑게 느껴질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왔어. 그가 몸을 일으키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해장국은 어머니가 끓여주셨는데 버렸어. 그가 멈칫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여전히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버렸다고. 식었고 둬봤자 소용없으니까. 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야, 너 왜 그래?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끓이신 건데 그걸 버려? 너 언제부터 그렇게 철이 없어졌어? 철이 없다는 두 단어를 듣자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가 신경 쓰는 것은 해장국 냄비였습니다. 제가 왜 혼자 공항에서 돌아왔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왜 김 기사가 오지 않았는지도, 왜 제가 그를 타인처럼 쳐다보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그의 눈에 서린 짜증과 그 안에 비친 제 자신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와서 그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아내의 모습,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밤 공항에서 어서 와, 나의 천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던 당신 모습에 비하면 그깟 해장국 한 그릇이 더 화낼 일인가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실 전체가 숨 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결혼은 정말 다른 갈림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박지우는 거실 한가운데서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뜬 채 얼어붙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에서 짜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었지만 그 미소는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첫 번째 사진을 열어 그의 얼굴 앞에 들어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눈부신 붉은 글씨가 쓰인 피켓을 든 채 낯설 정도로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그가 고개를 숙여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겨우 몇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 미행했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식탁의 유리처럼 얇고 차가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미행했다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춰 애인을 마중 나가놓고 내가 미행했냐고 묻는 거야? 아니면 서울이 그렇게 좁아서 내가 아무데나 발을 디뎌도 당신의 연극 무대를 밟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그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궁지에 몰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남에게 책임을 떠넘겨 자신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파트너와 대화할 때 늘 사용하던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유나야, 내 설명 좀 들어봐. 그녀는 싱가포르 투자 펀드 사람이야. 이번에 협력 문제로 서울에 온 거고 내가 마중 나간 건 순전히 업무 때문이야. 그 포옹도 그냥 비즈니스적인 인사였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이라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정말로 초조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나의 천사 피켓도 비즈니스적인 인사였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키스하는 것도 허리를 감싸는 것도 비즈니스적인 인사? 전부 다 업무 때문이고 나만 배신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배워야 할 만큼 멍청한 거야?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과장하지 마.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이 가정을 위한 거야. 요즘 우리 회사 자금 유치해야 하는 거 알잖아. 인맥도 필요하고 이미지 관리도 해야 해. 이 계약만 성사되면 나중에 네가 원하는 거 뭐든 가질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아픔보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면 그는 가정을 방패 삼고 미래를 들먹이며 현재의 비열함을 포장했습니다. 자신의 노고를 내세우며 마치 세상에서 자기만 힘든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지윤 씨, 당신 정말 이 집, 저 밖의 차, 당신이 입고 있는 정장, 손목의 시계가 전부 당신 혼자 힘으로 마련했다고 생각해?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당신이 매달 얼마를 가져왔는지 난 똑똑히 기억해. 집안 생활비, 관리비, 친척들, 경조사비, 당신 부모님, 약값, 당신 동생 가게에 차릴 때 보태준 돈까지 대부분 내 돈에서 나갔어. 심지어 이 아파트도 초기 계약금의 70%는 내가 냈고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 은행 대출 계약서에도 내 이름으로 보증이 서 있어.
작년에 당신이 입원했을 때 수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도 내가 마련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누가 이 집을 책임지고 있는 거지? 그의 입술이 굳게 닫혔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런 제 모습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 눈에 저는 항상 잘 참고 부드럽고 분별력 있으며 무슨 말이든 삼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거야? 꼭 남처럼 말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신이 공항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걸 본 순간부터 난 깨달았어. 남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라도 있지만 당신에게는 없다는 걸. 거기까지 말하고 저는 소파 옆 서랍을 열어 아까 시어머니가 남긴 메모지를 꺼내 구겨서 그의 앞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오늘부터 계산할 거야. 한 푼 한 푼, 일 하나하나. 그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인사동 찻집으로 어머님하고 지성이 데리고 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미쳤어? 집안일에 어머니랑 동생은 왜 끌어들여?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일은 단 한 번도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내일 내가 대화할 마음이 남아있기를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야, 거기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제 손바닥은 차가웠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오늘 밤 그가 잠 못 이룰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침실 문이 등 뒤에서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박지훈의 가쁜 숨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은은한 노란 불빛이 비치는 거울 속에는 긴 여행으로 머리가 흐트러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립스틱은 지워졌고 눈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제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달랐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현명한 아내 역할을 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시댁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챙길 만큼 현명했고 남편이 하는 말이라면 어떻게든 이해하려 했을 만큼 현명했으며 이상한 낌새를 채고도 스스로 과민 반응이라 여기며 믿을 이유를 찾을 만큼 현명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제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노력과 돈, 그리고 젊음을 그토록 형편없는 남자에게 잘못 투자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과 값싼 보석함 아래 화면에 흠집이 약간 있는 낡은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켜자 희미한 푸른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자 지난 1년 넘게 제가 숨겨온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출 기록 폴더, 영수증 사진 폴더, 녹음 파일 폴더, 계좌 이체 내역 폴더, 그리고 또 다른 폴더 하나. 저는 그 폴더에 아주 짧게 박지훈 가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오랫동안 주워 모은 파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약값을 달라며 전화했던 날, 시동생이 가게 자본을 빌려달라며 애원했던 날, 박지훈이 접대가 있다며 나갔다가 낯선 향수 냄새를 묻히고 돌아온 날, 제 명의로 된 집에 다른 사람이 주인처럼 드나든 흔적이 발견된 날, 처음에는 그저 본능적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재무를 전공했고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내부 감사팀에서 일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아주 간단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 흔적은 항상 돈, 시간, 습관,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남는다는 것을 박지훈과 연애할 때 저는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내가 늘 서류 더미에 파묻혀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좀 더 편하고 스트레스 없는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는데 시간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조금씩 제 세계에서 물러나 그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분수를 알 것이라고 너무 자신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 밖에서 박지윤의 발소리가 몇 번 오가다 멈췄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야, 문 좀 열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두드렸습니다. 할 말 있으면 제대로 나와서 해.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은 채 녹음 파일 폴더를 열고 이어폰을 꽂아 예전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3개월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진명이가 네 앞으로 되어 있어도 결국 우리 가족명이 아니냐? 나중엔 다 지훈이 것이 될 텐데 이어서 낮지만 똑똑히 들리는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단 지성이 먼저 들어가 살게 하세요. 월세, 아낄 수 있잖아요. 유나한테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칼은 가장 아플 때 찌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잡이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계좌 이체 내역 폴더를 열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박지훈은 늘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정을 위해 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의심스러운 이체 내역들, 이유 없는 현금 인출, 집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고가의 선물 영수증들이 모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언제부터 배신을 시작했는지는 몰랐지만 그가 저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게 된 지는 오래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진심인 남편이라면 아내가 집값, 차값, 병원비를 짊어지게 내버려 두고 돌아서서 다른 여자를 그렇게 다정한 얼굴로 안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훈의 메시지였습니다. 일 크게 만들지 말아줄래? 곧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다 설명할게. 저는 그 두 줄의 글씨를 오랫동안 쳐다보다 화면을 껐습니다. 설명. 사람들은 무언가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그 순간 이후로 제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진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대가, 그리고 원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 앱을 여러 몇 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 선배, 재산분쟁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자를 쳤습니다. 선배, 저 유나예요. 부탁할 일이 있어요. 이혼 관련해서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이상,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밝아졌습니다. 안 자고 있었네. 자료 전부 보내줘. 내일 아침에 확인할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사진, 녹음 파일, 계좌 내역 사본을 하나씩 업로드했습니다. 파일을 보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난 3년간 누군가 제 가슴 위에 몰래 돌을 쌓아 올렸는데 이제 제가 직접 그 돌들을 하나씩 치우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경 김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내 개인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 그리고 다수의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 증거가 있네. 우선 내일 절대 싸우지 마. 그들이 오게 두고 내가 일의 순서를 정리해 줄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싸울 생각 없어요. 그냥 정산하려고요. 수학이 넘어가 2초간 조용해지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신 차렸구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었고 축축한 도로 위로 자동차 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문득 오늘 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가야 할 길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밖에 박지훈은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처음으로 깨닫고 공포에 떨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모든 자료를 잠근 뒤 낡은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되찾기 시작. 다음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3년 중 그 어느 아침보다
정신이 맑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지훈도 잠을 설쳤을 겁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부터 서재문이 여러 번 열리고 닫히는 소리, 라이터 켜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무겁게 오가는 발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저는 욕실에 들어가 찬물로 오랫동안 세수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몇 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에 저는 부엌일이나 시댁경조사, 제사를 챙기는 여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일이 있었고 제 삶의 방식이 있었으며 숫자만 봐도 무엇이 비정상적인지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단지 결혼 후에 그 날카로운 부분을 제 손으로 접어 마음 편히 살기 위해 구석에 처박아 뒀을 뿐입니다. 이제 더는 그것을 숨겨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정하지만 세련된 크림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차분한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겉모습은 여전히 저였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지도 망설이지도 다른 사람이 제 마음을 짓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물러설 길을 마련해 두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지훈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퀭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앞에 놓인 커피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흠칫했습니다. 아마 아주 오랜만에 아침에 이런 제 모습을 봤기 때문일 겁니다. 마트에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시댁에 선물을 가져다 주기 위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질 생각이 전혀 없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차림이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차려입고 어딜 가니?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스스로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밖에 볼 일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집안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어젯밤엔 네가 화가 난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건 안 될 말이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깨동무 좀 할 수도 있는 게 보통이야. 네가 소란 피워봤자 집안 망신만 시키는 꼴이라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지난 3년간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한때는 정말로 제가 까다롭고 속이 좁고 분별력 있는 아내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아보니 그 말들은 제가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길들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주 차분하게 불렀습니다. 저도 마침 그 얘기를 확실히 하려던 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할 말이 뭐가 있어? 부부 사이는 문 닫고 해결하는 거야. 네가 무슨 큰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구는구나. 남자가 밖에서 좀 한눈 팔면 잘 달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만이야. 남편 간수 잘하는 여자가 이기는 거지? 성질 부리는 여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밝혔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어떤 여자들이 늙어서는 그 인내를 진리인 양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저는 박지훈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막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가 대신 악역을 맡도록 침묵했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께서 남편 간수 얘기를 하셨으니 저도 확실히 말씀드리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다른 여자를 안아주면서 아내 돈으로 온 가족의 체면을 세우는 남자를 간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파트 초기 계약금 대부분이 제 돈입니다. 박지훈 씨가 타는 차 대출 서류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위 수술했을 때 병원비 제가 냈습니다. 시동생이 휴대폰 가게 열 때 자금 제가 줬습니다. 명절마다 시댁 친척들 챙기는 선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마포의 집까지 가족분들이 제 동의 없이 멋대로 들어가 사셨죠. 이번에는 박지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안색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유나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말 조심해. 저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의 것보다 작았지만 더 날카로웠습니다. 조심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사실을 말할 거라는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창백해졌다가 즉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포집은 비어있는 집인데 가족이 들어가 사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시집 왔으면 내 것도 남편 것이고 시댁에 필요한 게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그녀와 박지훈을 번갈아 봤습니다. 마침내 이 가족 전체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제 선의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할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단 한 번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하는 자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인사동 찻집 심안에서 박지훈 씨, 어머님, 그리고 지성 씨 뵙기로 약속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였지만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를 동시에 침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작 아니에요. 그저 오늘부터는 모든 것을 서류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몸을 돌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야, 일이 돌아오지 못해. 이어서 박지훈의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그런 식으로 가지 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예전에 저를 무너뜨렸던 그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결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3년 전 저는 함께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을 안고 이 결혼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저는 남에게 빼앗긴 벽돌 한 장 한 장을 되찾겠다는 결심으로 이 집을 나섭니다. 찻집 심화는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외관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고 손님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주면서도 소란을 피우기엔 부적절할 만큼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4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2층 가장 안쪽 두꺼운 나무 문이 있고 조명이 부드러우며 낮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방을 골랐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흰 연꽃이 꽂힌 화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주전자와 작은 녹두 과자 한 접시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호수면의 옅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부드러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선배의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보낸 자료 대충 훑어봤어. 네 명의로 된 집, 시어머니에게 이체된 자금 흐름, 그리고 네 동의 없이 시동생이 거주한 정황은 명백하게 밝힐 수 있어. 일단 그들이 먼저 말하게 둬. 그들이 평정심을 잃는 순간 네가 이기는 거야. 메시지를 읽고 저는 천천히 화면을 잠갔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해서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는 게 참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이용하고 당신의 돈으로 온 가족을 부양하면서 뻔뻔하게 배신까지 한다면 승패는 더 이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정이었습니다. 9시 53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옅은 푸른색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습니다. 그 뒤를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불쾌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시동생 박지성이었습니다. 여전히 건들거리는 걸음걸이로 들어와 앉자마자 일부러 불쾌감을 주려는 듯 의자를 끽 소리나게 끌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대체 무슨 쇼를 하려는 거니? 할 말이 있으면 집에서 하면 되지. 굳이 돈 써가며 여기까지 사람들을 끌고 와?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곳에 모신 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억지를 부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 번에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성이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형수님,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이 마중 못 나간 건 그냥 사과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무슨 주주총회처럼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으시고. 저는 지성이를 쳐다봤습니다. 맞아. 정확히 말했네. 이건 회의야. 지난 3년간 내 돈, 내 집, 내 노력을 자네 가족 모두가 마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처럼 썼으니까 그 말에 지성이는 멈칫했습니다. 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나야, 말 조심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 조심은 당신이 해야 할 말 같은데요. 찻집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열어 항목별로 정리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 지난 3년간 제 개인 계좌에서 박지훈 씨 계좌로 이체된 내역입니다. 두 번째 서류, 제가 이 강남 아파트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관리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수리비, 영수증까지 포함해서요. 세 번째 서류, 지성 씨가 휴대폰 가게를 열 때 지원한 금액입니다. 지성이가 즉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제가 언제 누나한테 돈 빌렸다고 꼭 제가 강도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세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넌 빌리지 않았어. 그때 넌 내게 가족끼리 돕는 거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 난 가족을 돕는다고 생각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어. 하지만 그 가족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오늘부터 난 그걸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부를 거야.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유나야, 말 똑바로 해라. 네가 며느리로서 시댁에 돈 좀 보탠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예로부터 여자는 시집 가면 시댁을 위해 헌신하는 법이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기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친절히 돈지갑 취급을 받는 걸 의미하지도 않고요. 지금까지 침묵하던 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얼마를 원해? 그냥 솔직하게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그 말을 듣자 목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제가 아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거래처럼 보상금을 더 요구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한 장 한 장이 놓일 때마다 그의 안색은 조금씩 더 굳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를 원할 것 같아? 아니, 난 더 원하는 거 없어. 난 그냥 내 것을 되찾고 내 인내심을 어리석음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성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박지우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이제 제 명의로 된 마포집부터 시작하죠. 지금 박지성 씨가 거기 살고 있죠?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지성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모래를 삼킨 사람처럼 건조했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물으시는 의도가 뭐예요? 그냥 잠시 머무는 건데 뭐 별일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머물러. 잠시 머무는데 현관 자물쇠를 바꾸고 잠시 머무는데 여자친구까지 데려와서 같이 살고 잠시 머무는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방법을 알아보고 다녔지. 지성이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형을 쳐다봤습니다. 박지우는 굳은 채 앉아 테이블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찻잔을 엎지를 뻔했습니다. 유나야, 너 무슨 헛소리니?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류철을 열어 인쇄된 종이 3장을 꺼내 테이블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물쇠가 바뀐 후에 제 마포집 현관문 사진. 두 번째는 4개월 전부터 지성이가 이사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복도 CCTV 사진. 세 번째는 지성이가 덕수라는 사람과 나눈 메시지 캡처본. 내용은 가족 명의의 집을 이용해 장기 거주를 증명하고 자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지성이는 그 종이들을 보자마자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누나? 제 메시지 훔쳐봤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대화로 끝내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이걸 들고 경찰서나 법원에 갔다면 사람들이 처음 물어볼 질문은 내가 어떻게 그걸 읽었냐가 아니라 네가 왜 남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냐는 걸 거야. 지성이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걔는 네 시동생이잖니. 가족끼리 몇 달 신세 좀 진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꼭 남보다도 못하게 구는구나. 저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세를 지려면 집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신세를 지려면 자물쇠를 바꾸면 안 되고요. 신세를 지려면 더더욱 남의 집을 담보로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머니 생각에는 가족이라면 제 것을 뭐든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건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더 날카롭게 높였습니다. 말꼬리 잡지 마라. 시댁이 3년 동안 널 먹여 살렸는데 네가 그 정도도 못해줘?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느리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누가 누굴 먹여 살렸다고요? 오늘 확실히 하죠. 지난 3년간 강남 아파트 관리비 제가 냈고 공과금 제가 냈고 부엌 수리하고 에어컨 바꾸고 인테리어 한 비용 제가 냈습니다. 아버님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 제가 냈습니다. 지성씨 가게 열 때 제가 돈 줬고 시댁 경조사 명절 선물 제가 다 챙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시댁이 저를 먹여 살렸다고 하셨죠. 뭘로요? 방 안의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박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입을 다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침묵하며 어머니와 동생이 스스로를 방어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불리한 판세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입을 열 것인지를. 하지만 그가 선택하기 전에 저는 그의 앞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 당신이 어머님께 이체한 내역 사본입니다. 총액이 7억 원이 넘고 그중 상당액은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당신 계좌에 돈을 보낸 직후에 인출되었더군요.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박지훈이 즉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어머니께 드린 용돈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개인 돈이었다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혼인 기간 동안 여기에 기록된 금액 중 상당수가 부부 공동 재산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임의로 송금했고 어머님은 임의로 받으셨고 지성 씨는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세 분 누구도 무관하지 않아요. 지성이가 화를 내기 시작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누나,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냥 제가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나가는 건 시작일 뿐이야. 열쇠에 반납하고 집 원상 복구하고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 비용을 지불하고 그동안 거주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도 내야 해. 지성이가 의자 팔걸이를 내리쳤습니다. 누나 미쳤어요?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계산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차갑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것을 그만큼 썼으니까.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박지훈에게 돌아섰습니다. 예, 네, 아내가 하는 말 좀 들어봐라. 오늘 유나가 아주 난리를 피우는구나. 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집에서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유나야, 그 집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마.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크게요? 당신은 당신 동생을 내 집에 몇 달 동안 살게 했고 그걸로 돈까지 마련할 생각이었죠. 당신은 공항에서 다른 여자를 안았고 어머니께는 의심스러운 돈을 보냈어요. 이 지경까지 와서도 아직 저한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옅은 노란색 봉투를 꺼내 박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열어보세요.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목을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는 그 봉투 안에 더 이상 가족 싸움이 아닌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지훈은 눈앞에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은 그의 손은 마디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방 안의 침묵이 저절로 그들 세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초조해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아침부터 계속 쇼를 하는구나.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주 똑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댁에서는 지금까지 큰 소리로 진실을 덮는 데 익숙하셔서 진짜 서류를 보니 아직 적응이 안 되시는 것 뿐이에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성이는 안절부절못하며 마치 그 안에 폭탄이라도 든 것처럼 봉투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침내 박지훈이 손을 뻗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종이 뭉치가 조심스럽게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가족카드 사용 내역서 사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서울의 한 유명 보석상에서 구매한 2억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팔찌 영수증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은 공항에서 본 그 여자의 SNS 프로필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들어 반짝이는 팔찌를 자랑하며 영어로 캡션을 달았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항상 아는 사람에게서 온 깜짝 선물. 날짜는 지난달 말, 바로 박지훈이 제게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자금 회전을 위해 급히 돈을 보내달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지성이는 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봤습니다. 그가 불쑥 내뱉었습니다. 2억 얼마? 형, 뭘 샀길래 그렇게 비싸? 박지훈이 나지게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저는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최근 6개월간 당신이 가족카드로 결제한 내역입니다. 호텔, 레스토랑, 선물, 비행기표. 당신이 출장 중이라고 말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출 내역들이 있더군요. 아주 꼼꼼하게 대조해봤어요. 박지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유나야, 나를 이 지경까지 조사했어? 저는 겨울철 수면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흘린 것들을 내가 주워 모았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아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지훈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말 좀 해봐. 박지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새로운 변명, 새로운 이야기, 이미 썩기 시작한 부분에 덧칠할 새로운 페인트를 생각해내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단 지성이 그 집에 먼저 살게 하세요. 월세 낼 필요도 없고 유나한테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녹음은 몇 마디로 짧았지만 시어머니를 얼어붙게 하고 지성이가 고개를 숙이게 하고 박지훈이 오늘 제가 협박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마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사람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이 모든 건 기껏해야 부부 싸움일 뿐이야. 네가 일을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침착함이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저는 그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는 것들, 서류, 증거, 법, 평판, 그리고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내가 당신의 외도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했겠죠. 아니에요. 화는 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의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제가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하게 만든 건 당신과 당신 가족이 배신을 하면서 동시에 내 돈, 내 집, 내 인내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몰래 빼앗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남편으로서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인간으로서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그렇게 심한 말은 하지 마라. 그래도 부부 사이에 정이 있지. 네가 이렇게 소란 피우면 나중에 어떻게 얼굴 보고 살래. 저는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신 겁니다. 제가 아무 생각도 없었다면 지금쯤 이 서류들은 차상 위가 아니라 변호사 책상 위에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이전 것들보다 훨씬 두꺼운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박지훈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 초안.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지성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듯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혼에 대해 얘기하죠.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질식할 듯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공포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나야, 너 정말 미쳤구나. 그깟 오해 좀 했다고 이혼을 해? 이혼한 여자가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는지 몰라?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 녹슨 무기처럼 낡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합의서 초안을 박지훈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박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류 상단의 굵은 글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만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저는 고개를 기울이며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1조, 양측은 일방의 중대한 신의 성실, 의무 위반, 불륜 및 상대방의 재산권과 관련된 자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 이전한 행위를 근거로 혼인 관계를 종료한다. 그 말을 듣자 지성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판결문 읽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부부 사이에 누가 그런 말투로 얘기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정으로 호소했지만 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류로 말하는 겁니다. 박지훈이 마침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저의 초기 기여금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마포집은 혼인 전 제 명의로 된 고유 재산으로 제 동의 없이는 그쪽에서 사용, 임대 또는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체한 금액, 그가 다시 어머니께 이체한 금액, 애인에게 쓴 돈, 모든 것이 항목별,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종이 위에 조용히 누워있는 숫자들만으로도 그 같은 남자에게는 충분한 굴욕이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유나야, 너 너무하는군. 언제부터 변호사까지 고용한 거야? 내 뒤에서 이런 걸 몰래 준비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았다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내 뒤에서 나를 배신했어. 내 뒤에서 당신 동생을 내 집에 살게 했고, 내 뒤에서 당신 어머니께 돈을 보내고 공동 재산을 다른 여자를 위해 썼어. 그런데도 당신은 지금 여기 앉아서 내가 뒤에서 서류를 준비한 게 재밌었냐고 묻는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지훈 씨, 그 질문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마치 궁지에 몰린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애가 잘못했다고 치자.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돈이나 집 문제도 다 가족끼리 일인데 그렇게까지 인정사정 없이 굴어야겠니? 저는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인정사정 없다고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은 아내가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에 공항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은 아내 집에 자기 동생을 살게 하면서 그걸로 돈까지 융통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은 며느리 돈을 몇 년 동안 받으면서도 며느리에게 분수를 알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지성이가 이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나가면 되잖아요. 꼭 이혼까지 해야 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화나지 않았고 그저 차가웠습니다. 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혼하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이혼하는 건 이 가족 전체가 나를 무엇으로 여겼는지 똑똑히 봤기 때문이야. 내가 참을수록 모두가 내게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지. 저는 박지훈에게 돌아섰습니다. 합의서 제2조. 제 고유 재산은 원상태로 반환되어야 한다. 지성 씨는 오늘 저녁 6시까지 마포집에서 퇴거하고 모든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만약 집에 손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거주 기간 동안의 집 사용료는 별도로 산정될 것이다. 지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나, 진짜 계산하실 거예요? 제가 남도 아니잖아요. 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남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은 거야. 박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뭐 있어?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애쓸수록 그의 무력감만 더 드러났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3조, 당신이 어머니 계좌로 임해 이체한 금액은 대조 확인을 거쳐야 한다. 공동재산에 속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모두 반환하거나 재산분할 시 공제한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셔 소리쳤습니다. 나더러 돈을 갚으라는 거니? 예로부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법은 없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예로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 받고 며느리 집에 살고 며느리 재산을 쓰면서 며느리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법은 있었나요? 그녀는 숨이 막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찻집방 안은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박지훈을 쳐다보며 어젯밤부터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여기에 서명해서 조용히 끝내거나 아니면 내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재산은닉 방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만들거나. 저는 그를 향해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잃는 건 이 결혼뿐만이 아닐 거야. 제가 말을 마치자 박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합의서 초안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더 이상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는 이 집안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었지만 처음으로 진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초조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제가 저렇게 마음대로 하게 둘 순 없잖니. 이혼은 이혼이고 왜 돈의 집에 이것저것 다 내놓으라는 거야.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제가 하는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큰 소리를 내고 한 가족이라는 핑계를 대면 모든 착취가 합리화될 수 있다는 감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박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야겠어?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몰아붙인 게 아니야. 이 결혼을 여기까지 몰고 온 건 당신이야. 내 믿음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도 당신이고 나는 지금 당신이 남긴 잔해를 치우고 있을 뿐이야. 그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에서는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네가 변호사 고용해서 종이 몇 장 들고 온다고 내가 겁먹을 것 같아? 법원은 네가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법원에 가지 않은 거예요. 만약 거기로 갔다면 저는 말만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출했겠죠. 저는 휴대폰을 열어 밝은 화면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김 선배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상담 접수 확인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디지털화된 증거자료 목록, 발송 시간, 접수 시간, 그리고 비정상적인 정황 발견 시 재산 이전 방지 조치를 요청한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훑어보자 그의 목을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소란 피우러 온 줄 알았어? 아니,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러 온 거야. 모든 것을 민사적이고 문명적이며 나중에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수준에서 끝낼 기회. 하지만 당신이 계속 내가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후회할 사람은 내가 아닐 거야. 그 말을 듣자 지성이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박지훈의 소매를 끌며 목소리를 눈에 띄게 낮췄습니다. 형, 그냥 우리가 먼저 나가자. 그 집 내가 돌려주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에게 휙 돌아섰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그깟 일 좀 겪었다고 벌써부터 겁을 먹어?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그들의 당황은 너무 늦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아마 그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박지훈이 부드러운 말을 몇 마디 건넸다면 저는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며 참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그 광경 이후 그 수많은 계좌 내역과 녹음 파일들을 제 손으로 맞춰본 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일수록 손을 놓을 때는 더 단호하다는 것을. 박지훈은 두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짚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서명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침 내내 들었던 말 중 가장 들을 가치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합의서 초안을 가까이 끌어당겨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째, 이혼. 감정적인 문제로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다. 당신이 잘못했고 내게는 증거가 있으니 여기서 끝낸다. 둘째, 마포집은 오늘 중으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한다. 지성이는 저녁 6시까지 퇴거한다. 셋째, 그 집과 관련된 모든 열쇠와 서류는 내게 인계한다. 넷째, 당신이 어머니께 임의로 이체한 금액은 대조 확인한다. 내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한 내 개인 돈과 공동재산에서 부당하게 이전된 부분은 명확하게 처리한다. 다섯째, 당신이 공동재산으로 그 여자에게 쓴 돈은 내가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거의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네가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쓴 돈까지 받아내겠다는 거니? 저는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아니요. 저는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 여자 것이 아닌 것을 되찾아올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박지훈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반나절 만에 늙어버린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번지르르한 모습도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태도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아내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회사는 저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집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평판,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사업 관계들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당신 회사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이 일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달려있어요. 당신이 오늘 합의해서 깨끗하게 행동할수록 내가 이 일을 확장할 이유도 없어지겠죠? 나는 누구를 망가뜨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칼을 꽂고는 실수였다고 말하게 내버려두는 건 더 싫어요. 그는 오랫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차갑고 명백한 두려움. 저는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더 이상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기만 하던 유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오랫동안 물러섰고 이 순간부터 단 한 걸음도 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거의 1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찻주전자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김이 피어올랐지만 방 안의 공기는
손을 대면 서리가 낄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지우는 합의서 초안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와 걱정에 숨을 몰아쉬었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렸습니다. 지성이는 형이 회사 얘기가 나온 후부터 감히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판이 가장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낼 때는 아직 물러설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침묵할 때는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지훈이었습니다. 유나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쉬고 낮았습니다. 내가 이혼에 동의하면 모든 일을 여기서 멈춰줄 수 있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일을 길게 끌거나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디서 멈출지는 당신이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돌려놓느냐에 달려있어. 그는 분노를 사기려는 듯 몇 초간 눈을 감았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뭘 돌려놓길 원해? 저는 합의서 초안을 여러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첫째, 합의 이혼. 둘째, 오늘 중으로 마포집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한다. 셋째, 그 집과 관련된 모든 열쇠, 카드키, 서류는 내게 반납한다. 넷째, 당신이 어머니께 임의로 이체한 금액은 명확히 대조한다. 공동재산에서 비롯되었거나 내가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돈에서 나간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 다섯째, 당신이 공동재산으로 그 여자에게 쓴 돈은 재산분할 시 공제한다. 여섯째, 오늘부터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내 명의로 된 어떤 개인 재산에도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가 말을 마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너는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없구나. 부부 사이에 무슨 장사하듯이 계산을 해? 난 평생 너처럼 무서운 며느리는 본 적이 없다. 저는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도 평생 시댁 식구들을 위해 돈을 다 쓰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배신당한 며느리는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계산적이라고 하시지만 제가 계산하지 않았다면 댁에서는 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다 가져갔을 겁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지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쥔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처음의 거만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 일이 몇 마디 달래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박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서명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대답해 주세요.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 분노, 굴욕, 그리고 약간의 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잃을까봐, 이미지를 잃을까봐, 성공적인 겉모습과 능숙한 거짓말로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서명하면 그 여자와의 일은 비밀로 해줄 수 있어? 저는 아주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 인생사를 남들에게 떠벌릴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당신이 또 다른 수작을 부린다면 당신의 평판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지훈아, 너 미쳤니? 서명하면 다 잃는 거야.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처음으로 어떤 것은 서명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그의 펜 끝이 종이에 닿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첫 획은 살짝 떨렸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획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마쳤을 때 저는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너무 오랫동안 어지럽혀 놓은 방을 다 치우고 나니 남은 것은 기쁨이 아니라 피로인 것처럼. 형이 서명하는 것을 본 지성이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아니, 유나 씨, 오늘 오후에 바로 집 비우고 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시까지. 1분이라도 늦으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일 처리할 거야. 시어머니는 서명이 된 합의서를 보고 입술을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증오와 무력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도 나중에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적어도 매일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결혼 생활보다는 편하겠죠. 저는 합의서를 가방에 넣고 일어나 소매를 정리했습니다. 찻집 방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아침은 갑작스러운 충격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오랜 시간 억눌려온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으로 걸어가다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포로 집 받으러 갈 거예요. 만약 뭐 하나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오늘처럼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호수면에 쏟아져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저는 인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인내가 아니라 제때 끝낼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찻집을 떠나 저는 바로 강남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10분 가까이 앉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상할 정도로 텅 빈 머리를 느꼈습니다. 박지훈이 서명하고 나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뚜렷하게 느낀 감정은 피로였습니다.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 결국 가장 차가운 방법을 써야 했다는 것에 대한 피로. 제가 결혼한 사람이 형편없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제 노력을 조금씩 갉아먹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피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선배의 메시지였습니다. 괜찮아?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서명했어요. 상대방의 메시지가 아주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집 인수받을 때 필요하면 증인 데리고 가. 현장 사진 찍고 자물쇠, 전기, 수도, 서류 다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도 믿지 마. 저는 마지막 문장을 보다가 불현듯 웃음이 터졌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른 오후 저는 택시를 타고 마포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넓은 골목에 위치한 3층짜리 집으로 그리 크지는 않지만 위치가 좋고 학교, 시장, 큰 길과 가까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두 분은 제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딸아, 시집을 가더라도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항상 네가 설 자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박지훈과 막 결혼했을 때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제 집이 있다는 사실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에게 몰래 노려지는 대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차가 골목 어귀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 앞에 서 있는 지성이를 봤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트럭이 서 있고 잡다한 짐 상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어색해하며 예전처럼 거들먹거리거나 비웃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나, 오셨네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의 현관문을 봤습니다. 바깥 자물쇠는 예전 것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 제 재산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자물쇠를 바꾸면서도 그게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짐 다 뺐어? 지성이가 침을 삼켰습니다. 거의 다요. 2층에 여자친구 물건이 좀 남았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녁 6시까지. 이 집을 내 것이 아닌 물건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줘.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값싼 향수 냄새, 오래된 음식 냄새, 그리고 닫힌 공간에 퀴퀴한 에어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가구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걸어두었던 그림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는 검은색 디지털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가장 아픈 감정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었던 공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살면서 낯선 형태로 바꾸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1층은 생각보다 더 어수선했습니다.
부엌에는 손잡이가 찌그러진 냄비 몇 개가 있었고 벽에는 기름때가 잔뜩 튀어 있었으며 식탁 위에는 마시다만 차와 우유컵이 남아 있었습니다. 2층은 제 옛날 침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만들어주신 나무 옷장에는 유치한 스티커가 몇 개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주신 화장대는 다른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거울에는 파우더 가루와 번진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제 것이 아닌 짙은 회색 시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옷 몇 벌이 마치 이곳의 주인이 바뀐 지 오래된 것처럼 옷장 밖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성이에게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자친구 진짜 여기 데려와서 살았구나. 지성이가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잠시 머문 거예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지 않은 웃음소리였지만 그 자신조차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머물러? 잠시 머무는데 내 방을 너희 둘의 방으로 만들어? 잠시 머무는데 가구 배치를 바꾸고 자물쇠를 바꾸고 옷장에 스티커까지 붙여? 여기가 누구 집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잠시 머물렀구나. 지성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해요. 누나가 안 쓰시는 줄 알고. 제가 휙 돌아섰습니다. 안 쓴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야. 침묵한다고 해서 허락한 게 아니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야. 제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성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집 안구석구석을 찍었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자물쇠, 스티커 붙은 옷장, 바닥에 긁힌 자국, 그리고 식탁에 남아있던 배달 영수증까지. 오늘부터 모든 것을 흔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네가 오해한 거야 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집히는 기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층으로 내려오자 지성이가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예전 열쇠 찾은 거고 제가 바꾼 열쇠는 따로 뒀어요. 저는 손바닥에 놓인 열쇠 꾸러미를 보며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씁쓸함 혹은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결국 제가 제 손으로 되찾아야 했던 것은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이 될 권리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부드럽고 젊고 아주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서윤아 씨 맞으시죠?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공항의 그 여자가 마침내 스스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제 집이지만 이미 낯설게 뒤섞여버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음이 한 겹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상대방은 2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어젯밤 공항에서 보셨던 사람이에요. 저는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옛 침실 문이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제대로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는 아직 내 삶에 닿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명백하고 적나라하며 더 이상 어떤 환상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굴욕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저는 현관 밖으로 나가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박지윤 씨가 준 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찾았어요. 걱정 마세요. 도발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골목 끝을 비추는 저녁 햇살을 보며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남편이 보물처럼 피켓을 들고 맞이했던 여자가 이제는 도발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조차 자신의 위치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상대방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아마 아셔야 할 몇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성이가 마지막 짐 상자를 들고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는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 목소리를 낮춰 약속 장소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아주 빨리 대답했습니다. 한 골목 안카페였습니다. 15분 후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성이가 문 근처에 멈춰 서서 어색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유나 씨, 제가 더 할 일 있을까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나머지 짐 마저 옮겨. 나중에 다시 올게.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집은 깨끗해야 해. 지성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더 말하지 않고 차를 불러 그녀가 약속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골목 안에 숨어 있었고 2층은 한산했습니다. 제가 올라갔을 때 그녀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오늘 그녀는 흰 셔츠에 옅은 색 청바지를 입고 거의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더 젊어 보였고 더 지쳐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유나 씨, 저는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10분 드릴게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물컵을 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당신 이름엔 관심 없어요. 왜 나한테 전화했는지에만 관심 있어요. 수진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잠시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제가 미우시겠죠. 그럴 자격 있으세요.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 박지훈 씨한테 속으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더 빨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저한테 아내와 별거 직전이라고 했어요. 결혼 생활은 서류상으로만 유지되고 있고 재산과 양가 체면 때문에 같이 사는 거라고요. 아내가 차갑고 실리적이며 자기 돈을 항상 통제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들으면 우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처음엔 믿었어요. 저는 그냥 그의 회사 홍보 파트너를 몇 번 지원했을 뿐인데 그가 먼저 접근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가 유부남인 거 알았잖아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특별한 줄 알았어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군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여자고 그녀도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이해했습니다. 가정 있는 남자가 자신에게 열정적으로 구애하고 외롭다, 이해받지 못한다, 맞는 사람을 틀린 시간에 만났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무 낡아서 진부하지만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말들. 수지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 보셔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바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내게 주죠?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유나 씨가 그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수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굴욕감과 씁쓸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공항에서 돌아온 후에 그가 저를 달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제가 다시 전화했을 때 다른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는 저를 끼어든 년이라고 욕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저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는 걸. 저는 그녀를 몇 초간 쳐다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메시지 캡처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몇몇 선물 사진, 그리고 수진과 박지훈이 호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바닥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그 팔찌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핸드백,
휴대폰, 단기 오피스텔 임대료도 있었어요. 그가 출장이라고 말했던 비용 중 일부는 사실 저를 위해 쓴 돈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나 씨가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 최소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종이들을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걸 내게 주고 뭘 원하죠?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고,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편에 서 있었지만 우리는 둘 다 같은 얼굴을 본 것이었습니다. 단지 저는 3년이 걸렸고 그녀는 몇 달이 걸렸다는 차이뿐이었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오늘 당신이 한 일 중 유일하게 옳은 일이었네요. 수지는 저를 따라보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나 씨, 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점점 옅어지고 하늘은 하루가 저무는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그리고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길거리로 나와 저는 손에 든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한 남자가 너무 많은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너무 많은 배신을 저지르고 너무 쉽게 남의 돈을 쓰게 되었을 때 되찾아야 하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마지막 공정함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포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골목은 여느 때처럼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이 몇몇이 골목 어귀에서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고 익숙한 찹쌀떡 장수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마치 다른 시대를 지나 이곳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지성이는 허리를 숙여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짐 상자들은 이미 트럭에 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초조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나 씨, 거의 다 정리됐어요. 열쇠는 테이블 위에 뒀고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더 넓어졌고 부엌도 아까보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층 침실에는 더 이상 낯선 여자의 옷이 널려 있지 않았습니다. 낡은 침대 시트는 벗겨져 있었지만 누군가 끼어들어 살았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 난간에 긁힌 자국, 벽에 뚫린 목구멍, 화장대 나무 표면에 그어진 선명한 흠집. 저는 그 흠집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마음이 욱신거렸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잘못된 손길이 한번 닿는 것만으로도 결코 예전처럼 온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실내처럼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성이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다 치워? 한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 끝나면 집 전체 상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때는 다르게 계산할 거야. 지성이가 침을 삼켰습니다. 네. 그는 몇 초간 머뭇거리다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유나 씨, 예전 일은 죄송해요. 제가 누나가 착해서.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어? 아니면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했어? 지성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네가 무슨 뜻이었든 상관없어.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해. 친절한 게 약한 게 아니고 침묵하는 게 눈먼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한 걸음 양보해 준다고 해서 네가 10걸음 더 나아갈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야. 지성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2초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마치 그 자신도 제가 전화를 받을 줄 몰랐던 것처럼 이윽고 그의 낮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야? 내가 어디 있든 더 이상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가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야, 만나고 싶어. 확실히 할 얘기가 좀 있어.
저는 문가로 다가가 골목 끝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저녁 햇살을 봤습니다. 확실히 할 얘기요? 이 지경까지 와서 우리 사이에 더 확실히 할 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가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 약간 거칠어졌습니다. 너 방금 수진이 만났지? 저는 아주 살짝 멈칫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빨리 알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를 감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 듣지 마. 네 생각처럼 단순한 애 아니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순간까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내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렸고 당신 가족이 내 재산을 공동재산처럼 여기게 내버려뒀어요. 그러고도 이제 와서 나한테 그 여자 말을 듣지 말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네가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일을 더 악화시킬까봐 걱정돼서야. 악화시킨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박지훈 씨, 아침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계속 일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이 모든 걸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사람이 바로 당신인데도요. 수학이 넘어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가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대화는 협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태도가 통하지 않으면 협박할 것이고 협박이 안 되면 애원할 것이며 애원마저 실패하면 옛 감정에 호소할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유나야,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하지만 꼭 나를 막다른 길까지 몰고 가야겠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항상 왜 피해자가 충분히 관대하지 못하냐고 묻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나는 당신을 막다른 길로 몰아붙인 적 없어요. 나는 그저 당신이 나를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이에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만족하겠어? 저는 등 뒤의 집을 쳐다봤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이고 이 삶은 제가 스스로 읽은 것이며 이 자존심은 제가 방금 자네 더미 속에서 제 손으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합의서 내용대로 모든 것이 이행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내 앞에 함부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수학이 너머에서 헛웃음을 쳤지만 그 웃음소리는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숨이 찬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서명하면 끝날 것 같아? 유나야, 세상 일이 네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 차가운 경계심이 솟구쳤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녁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을 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팔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지훈을 알았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통제력을 잃을수록 더 무모한 짓을 저지르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은 절대로 완전히 패배한 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돌아가 몰래 저를 살피고 있는 지성이를 봤습니다. 즉시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해. 오늘 밤에 모든 자물쇠 다 바꿀 거고 이제부터 박지훈 씨 가족 중 누구라도 내 허락 없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성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김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받자마자 바로 말했습니다. 선배,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골목 어귀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마도 내일이 박지훈의 마지막 민낯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남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포집에 머물렀습니다. 지성이가 모든 짐을 치우고 열쇠를 전부 반납하고 잿빛 얼굴로 사라진 후 저는 기술자를 불러 현관문부터 각 방위문까지 모든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정문과 계단 입구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김 선배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네, 남편처럼 통제욕이 강한 사람은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끼면 둘 중 하나를 할 가능성이 높아. 애원하며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태도를 바꿔 다른 방법으로 너를 압박하거나. 텅 비어가는 거실에 서서 요란하게 울리는 드릴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공항에서의 그날 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박지훈의 다른 어떤 수작도 제게는 이미 드러난 진실의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밤 10시경 제가 집의 현 상태를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관리사무소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씨,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오늘 저녁에 박지훈 씨가 남자 2명을 데리고 아파트에 왔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서류랑 컴퓨터 그리고 가방 몇 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화면을 보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서류랑 컴퓨터가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서류 상자랑 작은 데스크톱 본체를 들고 가는 걸 봤어요. 전에 유나 씨께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셔서 전화드렸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에 오늘 오후 박지훈이 했던 말이 즉시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그는 더 이상 빌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김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아주 빨리 받았습니다. 그가 아파트에서 서류들을 빼내가고 있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어요. 김 선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즉시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아.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관계를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돈과 증거를 구제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중요한 서류 사본은 가지고 있지? 전부 다요? 좋아. 내일 아침 일찍 내가 너랑 같이 가서 다음 일을 처리할게. 하지만 오늘 밤 절대 혼자 그 아파트에 가지 마. 저는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조용한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그가 정말 재산을 빼돌리려는 걸까요? 적어도 증거를 없애고 역으로 널 공격할 이야기를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 김 선배의 마지막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궁지에 몰린 사람은 2가지 방법을 쓰지.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거나. 전화를 끊었을 때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울 정도의 냉정한 정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집안을 이렇게 박살 내놓은 이 속이 시원하니? 지훈이가 저녁부터 계속 술만 마신다. 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메시지를 읽고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낡고 진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올가미 삼아 제 목에 걸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냐는 두려움을 이용해 저를 다시 분별력 있는 아내의 역할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몇 분 후 그녀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야, 어서 돌아와. 할 말이 있으면 천천히 하자. 걔가 지금 취해서 집안 물건들을 다 부수면서 네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 저는 창문의 등을 기댔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 사람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에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래도 내 남편이잖아. 한 이불 덮고 자던 사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이불 덮고 자던 사이 지난 3년간 제가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쓸 때마다 며느리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낌새를 챌 때마다 남자가 밖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멈추려 하니 그들은 그것을 악독하다고 불렀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악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리석기를 멈췄을 뿐이에요. 상대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물건을 부수면 경찰을 부르시거나 다른 가족을 부르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그 사람의 일은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은 깊어질수록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11시가 넘어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 화면이 밝아질 때까지만 지속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인사말도 없이 술 기운이 섞인 박지훈의 쉬어빠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묻자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저는 의자에 앉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짧게 웃었습니다. 지치고 악의에 찬 웃음소리였습니다. 네가 종이 몇 장 들고 있다고 다 끝날 것 같아? 내가 서명했다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것 같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당신 뜻대로 되지는 않겠죠.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지도 침착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노골적인 분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유나야, 사람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 세상 사람들이 네가 어떤 여자인지 알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믿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나를 비방하겠다고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비방? 내가 만약 네가 먼저 바람을 피웠고 몰래 돈을 빼돌렸으며 남편 재산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누굴 믿을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한 겹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이었다. 그의 마지막 민낯. 기댈 도리가 없어지자 그는 이제 비방으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도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방금 되찾은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문밖 복도등이 타일 바닥에 옅은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열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캡처한 뒤 모든 것을 김 선배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내일은 더 이상 협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박지훈의 마지막 가면을 벗겨내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포집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어젯밤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계좌 이체 내역, 집의 현재 상태 사진, 박지훈의 통화 녹음 파일, 시어머니의 메시지, 그리고 어제 오후 수진이 제게 준 봉투까지 하나하나가 제 눈앞에 차갑고 선명하게 놓여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결산서처럼 보였습니다. 7시 30분 김 선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흰 셔츠, 차림의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탐욕, 배신, 그리고 쌓여온 경멸로 깨져버린 수많은 결혼을 봐온 사람의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제가 밤새 추가로 보낸 자료들을 다시 검토한 후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가 정말로 너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바로 처리할 거야. 이제부터는 네가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어. 서류가 말하게 하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9시 제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옛 친구는 괜찮냐고 물었고 예전 직장 동료는 SNS 게시물 캡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게시물에서 익명의 계정은 돈을 밝히고 남편을 통제하며 먼저 외도를 저지르고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낸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디테일이 교묘하게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캡처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박지훈은 정말로 가장 비겁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용기는 없고 다른 사람을 같이 더럽혀 끌어내리려는 거짓말을 꾸며낼 용기만 있었습니다. 김 선배가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저럴수록 제 무덤을 파는 셈이야. 어젯밤에는 너를 협박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인터넷에 사실을 왜곡한 글이 올라왔지. 이 연속적인 행동만으로도 그의 동기는 충분히 증명돼. 제가 막 입을 열렸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정신은 맑아 보였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어젯밤에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누가 물으면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말하라고요. 그리고 유나 씨가 질투심 많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몇 초간 쳐다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가 제 집에 발을 들인다는 생각만으로도 굴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에게서 오직 한 명의 증인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열어 박지훈이 그녀에게 보낸 모든 메시지를 김 선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지우라고 지시하는 내용, 말을 맞추자는 내용, 그리고 그녀가 입을 다물면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 선배가 다 보고 나자 눈빛이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누가 당신이 거짓말을 꾸몄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무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10시가 넘어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더 이상 술 기운은 없었고 오직 피로와 긴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모든 걸 이 지경으로 만들어야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글을 올린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빨리 말했습니다. 그 글, 내가 올린 거 아니야. 저는 김 선배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가 계속 그가 말하게 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했는지 아닌지는 당신 자신이 알겠죠. 하지만 박지훈 씨, 당신이 공항에서 다른 여자를 안았던 그날 밤부터 오늘 아침 사람을 시켜 나를 더럽히려는 글을 올린 것까지 당신은 스스로 마지막 남은 일말의 품위마저 끊어버렸어요. 수학이 넘어는 몇 초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올 생각 없어? 그 질문을 듣자 문득 3년 전에 제 자신이 불쌍해졌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하고 충분히 참고 충분히 챙기면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여자. 하지만 선의를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참을수록 그들은 더 파고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내가 돌아가고 싶었던 그곳은 공항에서의 그날 밤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은 당신이 직접 당신 손으로 죽인 거고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거의 무력하게 낮아졌습니다. 유나야, 내가 졌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돌을 지고 걸어온 사람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을 내려놓으니 어깨는 저렸지만 마침내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앞으로 내 인생에 당신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늦은 아침 햇살이 테이블 위에 떨어져 서류 뭉치에 옅은 빛을 들이웠습니다. 문득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딸아, 세상 살면서 누구를 사랑해도 좋지만 네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마라. 오늘에야 비로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오후에 김 선배가 저를 대신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지는 진술 확인서를 보내왔고 나중에 대질 신문이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성이는 집의 작은 파손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마저 송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으로 2층 침실의 낡은 커튼을 떼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초여름 바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방에는 아직 흠집이 남아있고 이 집에는 아직 수리할 곳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안의 모든 것은 제가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혼자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멀지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난간에 손을 얹고 고개를 들어 고요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결혼을 잃는 것이 많은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가장 두려운 것은 한 남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사람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기만 하는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며 언제 마지막 문을 제 손으로 닫아야 하는지 아는 한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감정적인 단편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삶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특정 개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첫째,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자기 자신의 경계를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잘못된 곳에 베푼 인내는 상대방을 더욱 기어오르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여성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하든 정신적, 재정적,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넷째, 선의는 소중하지만 원칙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신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를 통해 분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공정함과 자존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섯째, 서류, 증거, 그리고 냉정한 판단력은 감정적인 변명보다 항상 더 강력합니다. 일곱째,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관계 속에서 항상 현명하시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삶에서 좋은 인연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